Recording in progress. 자, 고분자 나누기 값 5주 2회차 실시간 수업 진행할게. 자, 출석 코드 11 눌러주면 돼. 쏘리. 수빈이 놀랬다. 자, 요새 이렇게 뭐가 잡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저거를 하네. 자, 수업 진행할게. 먼저 이 용해성 그래핑 쪽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들리지, 그치? 메모장 됐다. 줌 녹화되고 있고, OBS 녹화되고 있고. 오케이. 수요일에 그 반도체 1차 벤더 그 직원이랑 술을 한번 거하게 마셨거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잠깐만. 뭐다. 수요일에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인데 그 마장에 있는 그 하이닉스 1차 벤더 회사 분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기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한 가지를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 그러니까 면접할 때,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고 있지 않은 걸 하더라도 너네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같이 오래, 그러니까 신뢰가 드느냐. 신뢰는 뭔가 뭐 성실한거나 뭐 이런 것들, 모습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필요 없는 것들, 뭐 영어 성적, 뭐 성적표, 자격증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여기가 너네가 이제 대기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스펙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바로 대기업 준비해서 대기업 뭐 취업한 선배들도 있었거든. 교원그룹이나 여기서 물론 이제 바로는 아니고 석사를 전공하고 대기업 쪽으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학부는 많진 않지. 학부에서 바로 대기업 간 친구들은 많진 않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방법이. 1차 내가 술 먹었던 기업은 이제 SK하이닉스 1차 벤더인데, 1차 벤더에서 있다가 뭐 대기업으로 간다거나, 전에 뭐 종종 얘기했던 코스모 신소재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이런 일명 뭐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내가 컨택했던 데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인데, 이런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분야, 그게 2차 전제가 됐던 뭐가 됐던
그 분야에서 너네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면 너네가 갈 곳은 무지하게 널렸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 그럼 너네가 배운 거는 뭐 고분자 있을 거고, 그치? 고분자. 우리 거 나노니까 뭐 나노 이런 소재 관련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나는 고분자나 화학 소재 관련, 나노 소재 관련 전문가야.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분석을 좀 더 뭐 해야 되겠어. 분석 관련된 뭐를 좀 준비한다든지 산업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난 산업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본다든지 기업에 관해서 살펴본다든지 뭐 기술에 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기술에 관해서 살펴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분야가 정말 많아서 우리과가 전공하는 분야들이 되게 많아서 음, 뭘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험실만 봐도 뭐, 뭐 무슨 뭐 화장품 했다가 막 반도체 했다가 지금 화장품 과제도 하고 있지 막 어디 와서 2차 전지 하자고 막 그러고 있지 막 반도체 소재 와서 막 하고 있지 디스플레이도 뭐 하고 있지 잡다하거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떤 한 분야 너네가 관심 가지는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고 이쪽에 첨단 기술은 뭐고 이쪽에 좋은 회사들은 누가 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포커스를 하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 분야에서 교통대 출신으로 전문성 갖췄구나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쨌든 여기 4월 중순에 하이닉스에 납품 시작한다고 해서 종종 이제 언론에 오르내릴 것 같긴 한데 우리 과 학생 많이 뽑는다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한테 얘기해주면 우리 취업 연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마장이라고 저 여주 롯데 아울렛 바로 옆에 있는 회사고 어, 크진 않은 기업인데 앞으로 커질 것 같고 괜찮은 기업. 자, 그 사장님이 되게 인성이 좋아. 그다음에 그 임원분도 인성이 좋아서 처음 봤거든. 그런 회사가 되게 온화한 임원분. 머리가 많이 벗겨지셔가지고 술 먹다가 당연히 형님인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건 나보다 동생이었어. 그래서 깜놀했던 회사분인데 어쨌든 좀 정확하게 뭐 그 리크루터 오진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 계속 뽑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되게 좋게 우리 학교를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줄게 정확해지면. 저 그래핀 특허에 대해서 우선은 얘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고 어제 밤에 약간 좀 피곤해 쩔어서 수업해서 혹시나 내 눈이 스르르 감길 때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핀 자, 이렇게 그래핀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이제 되게 많이 뜨거든요. 요새 그래핀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식과 관련돼서 그래핀 관련된 기사들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핀 다시 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제자 중에 우리 연구실 나오고 인하대에서 석사 박사 했던 그래핀즈라는 이제 회사 창업한 친구가 있잖아, 그치? 이승준 대표. 봐야지 뭐 지금은 아직 1인 기업이지 1인 기업. 한 대출만 지금 한 4억 되겠다. 공장은 한 200평 정도 돼서 뭐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뭐 한참 갈 길이 먼 것 같아. 투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투자를 안 받고 계속 가고 싶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그래핀 사업 언론에 오르내린 기업들을 보면 국일 제지 너네 좀 이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이런 데 좀 취업 좀 해봐. 나 궁금해 죽겠다. 우리 제자들이 이쪽에 없거든. 그래서 나노메딕스 그다음에 엑사 ENC 그다음에 상보는 거의 뭐 준 대기업이 큰 기업이고 솔루에타 이렇게 있거든. 자, 국일 제지는 국일 그래핀이라는 데서 그래핀 관련 기술 개발
그다음에 나노메딕스는 옆에 있는 스탠다드 그래핀의 모기업 100억을 투자했다 그러고, 엑사이엔씨는 자 강판, 그러니까 철이 녹슬지 않게 그래핀 코팅을 하면 철이 녹슬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강판,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가 되겠지. 그런 쪽에 쓰이는 철판에 그래핀을 코팅하는 뭐 그런 것들을 수행했었고, 상보는 그래핀을 이용한 베리어 필름. 자, 그래서 이 베리어 필름은 너네가 뭐 저 몇 번 설명했지만 이거는 뭐 우리 전공이라 무조건 알아야 되는, 베리어 필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베리어, 산소나 수분을 수분 투과를 방지하는 필름. 그래서 자 수분이 필름에 얼만큼 진짜 투과되냐면 줄줄 흘러, 그냥 가로 세로 1m에 하루에 1g도 넘게 수분이 투과하거든. 베리어 필름은 삼성이나 LG가 정말 미친 듯이 원하는 그런 소재들이고 정말 어려운 기술이야. 그래서 이 베리어 필름 고분자로 절대 안 되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 고분자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세라믹도 절대 안 돼. 세라믹도 안 되고, 근데 고분자 세라믹 적층 구조가 또 기가 막히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 자, 이런 베리어 필름은 일반적으로 식품 포장재 이런 데도 사용하는데, 식품 포장재에 산소나 수분이 투과하면 곰팡이 피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곰팡이 펴서, 그래서 베리어 필름은 이런 식품 포장 뭐 이런 데도 사용되지만 유기전자 분야에서 아주 필수예요. 유기전자 분야. 안테기우스 하는 쪽은 필수야. 자, 피처링 안테기우스랑 필수다. 왜냐?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는 돼지는 게 없는데, 유기물을 쓰는 전자 소재는 산소 들어가면 픽 꺼지고 물 들어가면 픽 꺼지고 그래요. OLED TV를 샀다, 물 들어가면 픽 죽어버리고. 자, 유기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이건 더 심해. 유기 태양전지는 바깥쪽 글로브 박스에서 바깥쪽으로 꺼내면 픽 죽어. 그러니까 뭐 1년 쓰고 2년 쓰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일주일을 넘게, 수명이 일주일. 자, 뭐 유기 뭐가 또 있을까? 유기 반도체를 만들었다, 뭐 한 달 가면 아우 대단하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OLED는 그나마 이제 몇 년 가잖아, 그렇지? 몇 년 가는데 OLED도 이제 버닌이라 그래서 삼성이 맨날 까는 거 있어요. 나중에 수업할 때 할 텐데, OLED TV는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버닌이라 그래서 MBC 로고 같은 자리에 계속 켜지는 거 있잖아. 그게 OLED 유기 소재를 그 디컴포지션 시켜서 그 마크가 계속 보여. 그 버닌이라 그러거든. 버닌. 삼성은 OLED TV 안 하잖아. 기술이 딸려가지고. OLED는 LG가 기술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삼성은 기술이 좋아서 OLED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안 해, 삼성이. 그래서 LG가 OLED하고 삼성은 QLED 퀀텀 다스 넘어갔잖아, 그렇지? 나중에 수업할 거야. 그래서 이 버닌 뭐 이런 거 유기5 들어간 거, 유기5지, 그치? 유기5. 그래서 오게닉이 들어간 모든 분야는 바로 가장 힘든 거, 산소나 수분 투과. 그 중에서도 바로 이놈이에요. 산소 투과는 어느 정도 되는데 수분 투과가 정말 힘든 분야야. 그래서 베리어 필름, 자 이걸, 자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되고, 엔캡슐레이션이라 부르고, 엔캡슐레이션, N 안으로 캡슐레이션, 그 소자를 만들고 이렇게 쌓는 거지. 그래,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봉지제라 불러. 봉지제. 그래서 이렇게 쌓는 거야. 소자를 만들고 나서 산소나 물이 투과하지 말라고 유리 같은 소재로 이렇게 쌓아 놓으면, 유리가 그래도 산소나 수분 투과가 적잖아, 그치? 그래서 유리나 산소가, 유리가 그런 게 적으니까 유리 같은 고분자. 그래서 뭐 우리 연구실도 하고 있지만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분자 같은 것들이 베리어 필름, 엔캡슐레이션, 줄여서 엔캡이라 불러. 엔캡. 회사에서는 엔캡 소재. 엔캡 소재 좋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묻는 그런 말을 하면, 아 수분 투과 방지구나. 산소는 뭐 볼 것도 없고 수분 투과 방지 코팅 기술이구나. 코팅 기술, 이런 것들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그래핀은 왜 베리어 필름에 쓸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그치? 그래핀은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 통과가 안 된다. 산소도 안 되고 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통과가 안 돼. 이론적으로 그래핀은 베리어 필름으로 되게 좋겠으나
투명해야 되는 베리어 필름은 쓸 수 없다. 그래핀이 불투명하거든. 시커멓잖아. 불투명이 아니라 얇으면 투명한데 시커멓지, 그치? 그 두꺼우면 안 되는 시커멓지니까 시커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에는 쓸 수가 없어. 상보는 이제 좀 큰 기업이고 그래서 그래핀을 이용한 베리어 필름 개발을 했었다. 솔로 에타는 자 그래핀과 그 다음에 어 그래핀과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고분자 중에 물성이 재운 폴리이미드를 복합화하면 슈퍼 고분자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원래 그래핀 넣으면 딱딱해진다 그랬는데 폴리이미드 물성이 좋은 놈에다가 그래핀까지 넣으면 더 좋아지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그래핀 관련된 기업이야. 자 위로 갈수록 뭐 시가총액이 크다 그러고 자 스탠다드 그래핀은 그래핀 제조하는 국내 기업 중에 제일 언론에 활발하게 알려진 기업이고 여기 2019년에 창업을 한 신생 기업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래핀즈와 경쟁자라서 혹시 스파이 산업 스파이 이런 농담이고 혹시 이런데 가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꼭 갔으면 좋겠다. 좀 가서 가라. 좀 가서 좀 알려줘.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데서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나 뭐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 우리가 RGO라 부르는 거 혹은 그래핀 옥사이드라 부르는 거 GO 같은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나노메딕스에서는 증권가의 큰 거물 이 짐 로저스 이 사람을 계속 불러요. 뭐 지 친구처럼 동네 친구처럼 막 불러.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와서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짐 로저스가 증권사의 큰 손인데 이 빌 게이츠 뭐 수준의 좀 큰 기업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지, 그렇지? 거기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노메딕스에 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뭔 일이나 싶어서 바이오에 몰렸던 돈이 뭐 그래핀에 몰리고 그러고 있는데 약간 조심해야 돼. 자, 국일 그래핀은 국일 제지 자회사라고 아까 그랬고 뭐 구글에다가 뭐 그래핀 제조 기술을 시연했다. 자, 그래서 일본 PECVD라고 나오지, 그치? CVD, PVD는 또 무조건 필수로 알아야 되는 기술이고 PVD, CVD는 케미컬 베이퍼 디파지션. 이거는 뭐 너네가 반도체에서 취업 안 한다 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술. 피지컬. 자, 우리가 막을 필름을 코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코팅에는 1번 용액 공정. 용액을 쓰는 모든 공정 용액 공정이야. 웻 공정이라 부르고 축축하니까 웻 젖은. 자, 인쇄 공정, 프린팅 공정 전부 다 용액 공정이고 인쇄 프린팅은 아직까지 현실성 없어요.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지 못해. 잉크젯 프린팅 말은 좋지만 뭐 삼성 LG에서 안 하고 있어. 잉크젯 프린팅은. 자, 뭐냐? 다른 데 전부 다 롤로 코팅, 롤 코팅. 그라비아나 뭐 이런 쪽으로 롤 코팅이 있거든. 롤이 막 연결돼서 코팅하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용액 공정이라 부르고 너네가 취업한 대부분의 비반도체 기업들은 용액 공정을 쓰고 디스플레이도 용액 공정을 쓰는데 반도체에서는 이 베이퍼 디파지션 증착 공정이 용액 공정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드라이 상태 용매를 쓰지 않는 증착 공정이고 진공 공정이에요. 진공. 자, 진공으로 뭘 날려서 코팅하는 게 증착 공정이고 증착 공정 두 가지가 있어요. CVD는 케미컬 베이퍼 디파지션, 베이퍼 증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증착하는 게 베이퍼 디파지션. 자, 피지컬 베이퍼 디파지션은 증기를 역시 만들어서 증착하는 거. 근데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하나는 케미컬, 하나는 피지컬이지, 그렇지? 그래서 케미컬은 증기가 증착되면서 뭔가 A에서 B로 변화가 있으면 케미컬, 변화가 없으면 피지컬이에요. 그래서 그냥 금덩어리를 넣고 금을 날려서 금을 코팅한다. 금에 화학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피지컬 베이퍼 디파지션 PVD고, 자, CVD는 뭐냐? CVD는 그래핀을 키워야 되는데 원료가 고분자야. 그럼 고분자인데 그래핀으로 변했지, 그렇지? 그럼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면 CVD. 그냥 날라가서 붙으면 PVD. 물리적으로만 변화가 있으면 PVD라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ECVD라고 돼 있지, 그치? 그래서 그라핀은 기화시키기는 어려워. 금속은 뭐 1000도씨, 2000도씨 가열하면 기화가 되거든. 근데 그라핀은 기화는 안 돼요. 그래서 피지컬은 안 되고 CVD만 할 수가 있어서 CVD로 그라핀을 대면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국일제시. 요게 이제 삼성이 했던 그 기술들이 여기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뭐 구글에 시연을 했대 2019년에. 그다음 우리 제자가 이제 그래핀즈 창업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가을이네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까 뭔가 되겠지, 그치? 날 도와준 지도교수를 잊지 않겠지, 잘 되면. 자, 연구소 만들어준다 했는데 내 죽기 전에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강가에 우리 학과 애들 다 쉴 수 있는 펜션 리조트 만들어준다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잘 되겠지. 어쨌든 자, 이런 그래핀 재료들이 있다. 자, 그래핀 제조 공정 설명해 줄게.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핀 양산을 제일 먼저 했던 대주전자. 자, 대주전자 여기에서 실제 그래핀 양산했던 기술이고, 지금은 대주전자는 요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있어. 대주전자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OLED 도전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졌지.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여기 있던 우리과 졸업생들도 다른 회사로 많이 옮겼어. 대주전자에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보면, 자, 우선 그래핀을 옥사이드를 만들려면 흑연가루를 넣고 산화시켜서 황산 넣고 산화시켜서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대주전자에서 산화그래핀을 파일럿 생산, 우리 연구실에 보면 요런 거 들어가 있거든. 50리터 반응기인데 파일럿이라 부르고, 실제로 공장에서는 뭐 톤 단위 뭐 엄청 거대하지, 그치? 근데 요런 것들 지금 요런 것들을 뭐냐면 냉각수예요. 냉각수 열이 나면 너네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도 틀어서 식히긴 힘들고 더 차갑게 해가지고 식혀야 되겠지, 그치? 냉각 장비, 교반 장비.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꺼내고 자시고 힘들어요. 여기 자체에서 바로 뭐 증류하거나 뭐 이런 거 필터하거나도 다 이 안에서 해야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 그리고 공실간에 있는 우리 연구실에 이제 붙어 있는데, 자, 파일럿 생산을 해서 시그마 알드리츠가 부르는 소재 회사라 그랬잖아, 그치? 시그마 알드리치 씨앗회사. 그래서 씨앗계의 명품. 자, 시그마 알드리치 무조건 비싸다. 똑같아도 품질이 똑같아도 순도가 똑같아도 용량이 똑같아도 무조건 비싸, 시그마 알드리치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연구소 가거나 하면 연구실 들어가면 시그마 알드리치는 또 할인도 안 해줘요, 별로. 그래서 아크로스나 뭐 피셔 이런 다른 시약들, TCI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런 거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시그마 알드리치 열나 비싸니까 실험실의 연구비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아크로스, 피셔, TCI에 있으면 이걸 사라. 자, 뭐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은 안 팔면 어쩔 수 없지만 시그마 알드리치 이 시약계 명품이에요, 명품. 자, 여기다 납품해, 지오를 납품했고 지금은 우리나라 딴 기업이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월 한 10kg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연속 반응이 안 돼요. 연속 반응 말고 한 배치 두 배치 할 때 그 배치가 영어로 배치가 이거야. BETCH. 그래서 이 배치 반응은 그냥 오늘 해서 랏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한 거랑 어제 만든 거랑 품질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요런 쪽에 또 되게 어려운 게 페르보스카이트예요. 요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거는 무기물인데 아니 대박이야, 대박 재료. 지금 내가 연구하고 있는 맥신처럼 대박 재료인데, 왜냐? 태양전지에 적용시켰더니 태양전지 효율이 세계 최고. 그다음에 LED, 자, OLED는 유기물이잖아. 자, LED에 적용시켰더니 OLED 효율 세계 최고. 아니, 마법의 재료지, 페로브스카이트. 신문 기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 페로브스카이트 마법의 재료인데 이놈이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산화, 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 물에 의해서 분해. 자, 물에 의해서 분해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배리어 필름이 필요하다. 엔캡슐레이션 혹은 봉지 기술 필요하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 봉지 기술, 봉지 엔캡 기술이 또 필요한 거지. 배리어 필름 이런 걸 찾아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안태규 교수가 우리 연구실도 와서 들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필요한 자 그런 기술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OLED 더불어서 페로브스카이트 쪽에도 필요한 기술이야. 이 페로브스카이트 혹은 삼성이 하고 있는 자 양자점 퀀텀 닷. 자 이거는 이제 삼성이 QLED 지금은 LCD에다가 자 퀀텀 닷 필름을 붙이는 건데 나중에 할 거예요. 삼성의 QLED 기술은 LG OLED 기술처럼 OLED에서 발광하는 것처럼 QLED는 퀀텀 닷에서 발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QLED 방식 전부 다 연속 생산이 안 돼. 재료에 전부 다 배치 반응이에요. 배치 한 배치 두 배치. 그럼 오늘 만들고 어제 만들고 하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퀀텀 닷은 1.04 나노미터일 때랑 1.03 나노미터일 때랑 특성이 틀려. 그래서 어제 만들었는데 1.04 나노미터 나오던 게 오늘 1.03 나노미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품질 관리가 중요해서 나노 소재를 만들 때는 배치마다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배치를 돌리더라도 온도계가 뭐 10개, 20개씩 꽂혀서 교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온도가 정말 정밀하게 잘 제어되고 있는지 그다음 원료도 어제 쓴 원료랑 오늘 쓴 원료 똑같은지 계속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자, 뭐 이런 시약의 양, 온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품질 검사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핀 옥사이드를 만들면 자 두께가 5나노 이하, 원래 1나노 정도가 한 판인데 5나노 이하, 레터럴 사이즈, 직경 10마이크로 굉장히 큰 직경이고 자 CO 레이쇼 자 20 이상 자 발열 온도 60도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되고 비표 면적 뭐 700제곱 스퀘어미터 퍼 그램 산소 함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납품을 시작했어요. 자 다른 것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공정을 하나 보여주면 이게 바로 유명한 허머스 메소드고 메소드 자, 이 허머스라는 사람 이름 끝에 S가 붙어서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허머스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게 지오 만드는 가장 유명한 방식이야. 지오 제조 제조법. 자, 허머스 메소드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된다. 첫 번째 흑연 넣고 흑연. 자, 흑연은 뭘 쓰냐 중요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강산에 황산 투입하고 황산은 점도가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저온을 유지한 상태로 산화제 중에 제일 센 거 KMNO4. 자, 요걸 투입하면 이제 흑연에 있는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뭐 에폭시도 붙고 OH도 붙고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했던 거 그런 작용기들이 붙어. 자, 그래서 35도씨 온도를 더 높이면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라핀 옥사이드 되면서 너무 너덜너덜 걸레 같은 그라핀 옥사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도 제어를 하면서 2시간 35도씩 교반하고 이 KMNO4가 자기 일을 다 하게 되면 MnO7이라는 무기물로 바뀌는데 이것이 승화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증기가 승화하기 때문에 이 증기를 빼주는 거 여기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관이 오염돼 있는데 이 증기를 이렇게 빼주는 이런 작업들이 자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다 갔으면 GO를 물을 넣고 세척해야 되거든. 강산과 강산화제를 썼으니까 자 증류수를 투입하고 증류수를 투입하면 지금 황산이 남아 있고 KMNO4도 남아 있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요. 55도씨 이하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증류수 투입하고 KMNO4는 물에 녹긴 하는데 분해가 잘 안 돼서 혹시 모를 남아있는 KMNO4를 분해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투입하고 원래 KMNO4 때문에 좀 진한 색인데 과산화수소 투입하면 자 KMNO4가 전부 다 분해되면서
자, 그라핀 옥사이드만 남게 되고 그라핀 옥사이드의 밝은 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형태 반응이 종결되고 그럼 그라핀 옥사이드가 둥둥 떠다니고 나머지는 물에 녹아 있겠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뒤에 장 보면 원심 분리를 해서 깔아앉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냅둬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라핀 옥사이드들이 다층으로 아까 5나노라 그랬잖아. 그라핀 옥사이드는 1나노인데 두께가 지오 사이즈는 1나노인데 두께가 5나노가 PPT 오른쪽 오케이. 쏘리. I'm sorry. 자, 이제 됐겠다. 자, 5나노가 자 원래 두께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오 사이즈는 1나노 정도 되는데 우리가 프로덕트가 5나노 정도 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멀티레이어라는 뜻이야. 멀티레이어. 자, 멀티레이어. 지오가 여러 판 붙었다는 거지. 자, 5나노면 뭐 5판 정도 붙었다고 뭐 볼 수도 있겠지. 자, 그 정도 상태에서는 놔두면 깔아앉아요. 그래서 놔두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깔아앉아 있지 여기. 자, 깔아앉아 있어. 앞에 거 계속 잘 안 보였겠네. 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깔아앉는 걸 놔두고 그 위에 국물 버리면 되겠지, 그치? 국물을 상층액을 버리고 자바르든 뭐든 써서 이제 용액을 제거하고 자, 그럼 프로덕트만 남기고 그 다음에 자, 이 프로덕트에서 또 산이 잔뜩 있기 때문에 자, 산을 써주는데 자, HCl을 첨가하는 거는 우리가 KMNO4가 HCl을 넣어야 잘 첨가되기 때문에 또 HCl을 또 여기다 넣어서 다시 이 깔아앉히고 국물을 버리고 자, 그렇게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원심 분리 튜브에 통에다가 집어넣고 원심 분리를 하면 그라핀 옥사이드들은 쫙 깔아앉게 되고 밑으로 위에 국물이 뜨게 돼서 이 위에 국물의 산도가 중성이 나올 때까지 워싱을 계속하면 이제 산이 다 빠질 거고 그다음에 자연 건조하면 이제 그라핀 옥사이드 파우더가 얻어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얻어지거든. 옛날에 우리가 참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제자가 요 그래핀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 주잖아. 사서 쓰고 있는데 옛날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오에다가 그 시그마 알드리치 납품하는 대주전자가 앞에 과정을 통해서 허머스 메소드로 시그마 알드리치에 납품하는 것들을 보면 250mg에 자 가격이 27만 6천 원. 엄청나지, 그치? 1g이면 100만 원이야. 1g에 100만 원. 자, 100만 원. 그래서 이제 납품처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 알드리치에 1g에 30만 원에 딜을 했어. 그래서 잘 안 됐는데 지오의 높은 가격이 이 지오 적용의 걸림돌인데 근데 원가가 사실 이렇게 비쌀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앞에 공정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없거든. 자, 다시 보면 황산 싸고 흑연 싸고 그다음에 KMNO4 싸고 뭐 이런 초자들 싸고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과산화도 싸고 자, 비쌀 이유가 없는데 제일 비싼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공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 그래서 이 공정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자니 아씨 억울하네. 좀 많이 받자. 뭐 이런 취지야. 그래서 요 공정을 좀 단축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일 거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그 그람당 10,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우리 제자가 파는 이제 그라핀 옥사이드는 1g에 30만 원 정도에 팔고 있고 이 그라핀 옥사이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대량 생산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으면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좀 더 활용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그라핀 위에서 분산이 되는 특히 용액 공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가 그라핀 옥사이드인데 그라핀 옥사이드 가격이 높은 편이다. 자, 연구소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뭐 지가 만들든 사서 쓰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래핀즈는 연구소나 학교를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품을 만들면 MSDS라고 너네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표기해서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뭐 카본과 설퍼는 EA 원소 분석을 해서 측정하면 되고 함량을 물 함량이 필요하다 칼피셔로 측정하면 되고 포타슘과 망간 같은 중금속이 있는지 알고 싶다 ICP나 XRF로 측정해서 너네가 MSDS를 만들어서 이거 이하는 보장한다 이게 MSDS고 요거와 함께 고객사에 납품하면 고객사가 판단해서 납품해라 안 해라 가격이 비싸네 어쩌네 아니면 품질을 좀 개선해라 이렇게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하고 칼피셔 요거는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방식이고 자, 수분이 이렇게 있을 때 SO2와 I2가 만나면 SO3와 HI로 변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놈의 색과 이놈의 색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 색상 변화를 통해서 자 우리가 전기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칼피셔 자, 장비고 이런 장비를 써서 너네가 재료에 수분이 얼마 있는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옛날에 많이 쓰시더니 요새는 잘 안 쓰는데 특히 이제 우리 연구실에 이제 신수철 소장님이라고 옆에 계신 분 계신데 이런 좀 수분에 민감한 재료들을 다룰 때는 이런 것들로 수분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고 너네가 쓰는 용매 뭐 이런 것들에도 수분이 있는 용매를 쓰는지 없어야 되는 용매를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맞춰서 쓰면 될 것 같다. 원리 같은 건 생략하도록 할게. 그래도 수분 함량 측정은 칼피셔다. 이 정도는 회사 생활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ICP, XRP는 전부 다 금속 성분 분석하는 장비야. 이것도 회사 생활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고 둘 다 우리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돼. 이게 뭔지 몰라도 되지만 이게 금속 성분의 함량을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XRF 이게 뭔지 몰라도 된다. 근데 하지만 너네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회사에서는 기본이다. 이런 것들은 ICP 얘기했는데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우리 전공에서 자 ICP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라 그래서 뒤에 MS는 우리 전공에서 붙는 M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전부 다 매스 스펙트로미터. 자, 그래서 MS가 나왔다 무조건 매스고. 자, 그래서 질량 분석기 ICP 방식에다가 질량 분석기를 붙인 게 ICP 매스고 줄여서 ICP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시료를 분해하고 이온화 시키는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 그치? 이런 건 필요 없고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전처리가 필요하다. 녹는 것만 찍을 수 있어. ICP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처리가 필요해서 녹는 것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타겟 금속마다 전처리 방식이 다 틀려. 그래서 타이타늄이다. 뭐 예를 들어서 몸에 해로운 굴이다. 뭐 아연이다. 나압 함량을 알고 싶다. PB 이거마다 전처리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너네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전처리를 했는데 너네 샘플이 전처리 과정에서 납이 녹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없는 것처럼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잘 전처리가 되려면 샘플을 덩어리로 주면 안 되고 뭐 파우더로 간다든지 필름을 뭐 잘게 쪼갠다든지 뭐 이러고 줘야지. 그냥 띡하니 그냥 타이어 딱 갖다 주고 중금속 측정해 주세요 하면 이게 전처리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있는데 없는 걸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오퍼레이터랑 통화하면서 샘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처리해서 지로를 추출해서 그거를 측정한다. 이게 이제 방식이 ICP 방식이고 XRF 방식은 그냥 태워서 불꽃 반응이 옛날에 뭐 칼슘은 초록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불꽃 반응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시료의 엑스레이 조사 후 형광을 측정하는 방식이라서 요거는 시료가 무슨 상태든 상관없어. 그래서 XRF가 좀 더 편하다. 여기 보면 봐봐 아연, 구리, 니켈 요 형광이 원자마다 나오는 형광이 기가 막히게 안 겹치지 그치? 니켈 뭐 칼슘 안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철 함량, 뭐 망간 함량 이런 것들을 ppm 단위까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XRF 웬만하면 찍으시면 되는데 옛날 분들은 ICP를 좀 더 많이 신뢰를 했던 분들이라서 자, ICP의 신뢰성이 XRF보다 좀 더 좋아. 왜냐면 여기 ppm이 아니라 ppb 단위까지 된다 했잖아, 그렇지? 여기 극미량 분석은 자, 이 ICP가 더 낫다. 근데 저 가격이나 편의성은 XRF가 더 좋고 XRF의 F는 플로레센스 형광이야. 그리고 X는 당연히 저 엑스레이겠지, 그렇지? 엑스레이에 의해서 플로레센스 형광이 나오는 그런 분석 방법이구나. 잊지 마시고 XRF, ICP 두 가지를 쓰면 금속만 할 수 있다. 유기물은 안 돼. 금속만 할 수 있다. 세라믹도 되지. 세라믹은 바로 금속의 산화물을 세라믹이라 그러잖아, 그렇지? 세라믹 금속의 산화물이에요. 자, 뭐 알루미나 AL2O3, 뭐 SiO2 다 금속, Si 금속, 알루미늄 금속이지, 그렇지? 금속의 산화물이지, 그렇지? 자, 다음으로 넘어갔어. 다시 지오. 자, 지오를 가지고 알지오 만드는 거 보여줄게. 자, 알지오로 만드는 대조제작 방식은 자, 우선은 지오에서 자, 알지오로 만드는 거는 흑연에서 지오를 만들었을 때 산화였기 때문에 지오에서 알지오 만드는 거는 자, 환원이고 환원. 자, 환원의 방식은 이 환원은 화학적으로 할 수 있고 자, 케미컬 그래서 환원제를 써주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환원제, 뭐 하이드라진, 자, 뭐 NaBH4 유명한 환원제 NaBH4, 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런 것도 있고 좀 위험한 시약. 그다음에 뭐 유기 환원제도 있어요. 비타민 C 이런 것들. 비타민 C 레모나 할 때 비타민 C 환원제야. 왜냐면 지가 다른 놈을 환원시킨다는 얘기는 산화가 안 되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항산화제라 그러잖아, 비타민 C 레모나. 그래서 환원제이기 때문에 산화를 안 시킨다. 이런 유기 환원제를 쓰는 화학적 환원 방법이 있고 케미컬 리덕션. 그다음에 온도를 가해도 자, 환원이 돼요. 서멀 리덕션. 자, 열에 의해서는 대략 한 500도씨 이상부터 환원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한 1000도씨는 돼야 환원이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당연히 이거 환원할 때 공기가 있으면 되겠네 안 되겠네. 에어 있으면 다 홀라당 다 타서 없어져요. 에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쓸 수 있는 게 질소 혹은 알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에어나 알곤 더 나아가서 환원 역할을 하는 수소를 좀 섞어주는 거지. 그래서 1000도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고, 자, 우리가 열 처리할 때는 이런 박스 퍼니스라 부르고 이런 것들 온도가 무지하게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1800도. 그다음 안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걸 박스 퍼니스라 부르고, 자, 정밀한 온도 제어가 안 돼. 이거는 박스 퍼니스는 그냥 이 안의 온도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냥 실험하는 거야. 그래서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 없다. 그럼 박스 퍼니스를 쓰면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유리 튜브예요. 석영이에요. 석영. 유리는 녹아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쿼츠를 쓰거든. 쿼츠. 석영은 1200도에서 용융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는 1000도 정도까지 쓸 수 있겠지, 그치? 우리 실험실에도 있었는데 지금 팔아먹었어. 자, 요 쿼츠 퍼니스는 이렇게 안에 히터가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여기는 몇 도, 여기는 몇 도, 여기는 몇 도, 온도 구간이 다 틀리고 그걸 이용해서 정교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튜브 퍼니스라 부르고, 자, 대주전자에서는 튜브 퍼니스를 써서 실험을 하는 거야. 1000도가 좋을지 950도가 좋을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질소가 메인이고 4000 cc 정도 단위는 몰라도 되고, 자, 거기에다 수소를 50cc 혼합해서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90대 1 대략 한뭐 1% 100이라 치면 수소 1, 2%를 집어넣은 그런 가스에다가 자, 3시간 정도 1000도씨에서 열 처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열을 처리해 주는 걸 어닐링이라고 그러죠. 어닐링.
신소재는 진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 전공에 어닐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거든. 열 처리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용매 건조할 때는 드라잉이라 그러지 어닐링이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파우더인데 열 처리를 했으니까 이거는 신터링 혹은 어닐링이라고 부르고, 자 어닐링 3시간 하면 저 RGO가 얻어진다. 자 그래서 어닐링 할 때 산소가 존재하면 모두 연소된다. 그라핀도 CO2로 그냥 훨훨 타는 거지, 그렇지? 산소가 무조건 없어야 되고 연소가 안 되게 수소와 질소를 가스로 이렇게 흘려주는 거야. 흘려주고 그다음에 퍼니스를 이동식 이런 이동식으로 어, 제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환원 그래핀을 제조해서 이제 한번 보는 거지, 그렇지? 자, 어떤 것들을 써서 분석했는지 보면 첫 번째 PSA 썼어요. PSA. 자, 배울 게 너무 많고 쓸 게 너무 많다. 이 PSA,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 우리 학교에 있고 공실간에 이거는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어. 용매를 쓰는 거, 그다음에 파우더만 때려 넣는 거 두 가지 있는데 이 PSA가 2차 전지 같은 데는 이걸 써요. 2차 전지 양극 기업이다. 양극 활물질을 뭐 만들었다, 납품받았다, 사이즈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일일이 셈 찍고 있느냐, 언제 셈 찍고 있니, 그렇지? PSA는 파우더 넣고 버튼 딱 누르면 나오는 장비거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략적으로 0.02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찍을 수 있어. 20 나노 정도 되네. 20 나노보다 크면, 왜냐면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에요. 나노 사이즈가 아니야. 그래서 충분히 적을 수 있다. PSA로 우리 학교 공실관에 있고 습식도 되고 건식도 된다. 그리고 이걸 찍게 되면 자 D10, D50, D90, D100 이게 다 나와. 이게 뭐냐면 자 D10은 너희 잘 안 들어봤을 텐데 D10은 이 샘플의 10%는 이거보다 작다 이런 의미야. 12.61 뭐 이런 뜻이야. D50 50%는 이 정도를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D50을 쓰고 일반적으로 다른 거 안 써. D50만 알면 샘플의 적어도 50% 정도는 사이즈가 25.9 대략 26 마이크로네요. 이렇게 이 정보를 바로 알려줘요. 자 그래서 PSA를 쓰면 D50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BP 면적도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핀을 만들었는데 얇게 한 판씩 떨어진 RGO를 만들었다 치면은 BP 면적이 되게 클 거야. BP 면적의 단위는 스퀘어 미터 제곱미터 나누기 그램. 자 지금 300g 나왔어. 그래서 최소한 300g, 200g 이상은 나와야 된다. 자 RGO를 만들었는데 혹은 GO를 만들었는데 비표 면적이 뭐 10 나오고 이러면 뭐 문제 있는 거지, 그렇지? 인성에 문제 있는 그런 RGO가 된다. 자 사이즈를 보면 이게 사용 전 열 처리 전에 GO의 SEM 사진이고, SEM 사진 내부가 안 보이니까 SEM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열 처리 후에 RGO 사진. 저 RGO가 되면서 판과 판 사이에서 뭐가 이렇게 뭐가 좀 벌어졌지, 그치? 이 벌어진 이유는 GO에 있던 산소가 전부 다 기체로 발생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뻥튀기 하듯이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은 상태로 얻어지고, 그래서 비표 면적이 300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원료로 썼던 흑연부터 우리가 PSA로 대략을 살펴보면, 자 원료로 썼던 흑연의 평균 직경은 74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GO 얻어진 GO의 직경은 70 마이크로미터. 거의 사이즈 변화가 없지, 그치? 자 RGO 만들 때는 사이즈가 한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6 마이크로미터, 꽤 큰 사이즈의 RGO가 얻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PSA만 있으면 또 좋은데 안타깝게도 DLS라는 게 있고, 자 DLS는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그래서 너네 이력서에 이거 고문자 나눔합에 나오는 이 장비는 너네 이력서에 이 장비에 대해서 압니다라고, 자 이론 교육을 했던 뭐를 했던 이렇게 압니다라고 적어 놓으면 회사에서 되게 좋아한다. 자 이 장비도 쓸 수 있네. 너 이 장비
어떻게 써? 이 교통대 저희 뭐 공실관에 있어요. 아니면 저희 옛날 수업했던 교수님들한테 있어요. 이인식 교수님 지도교수 아닌데 이인식 교수님 지도교실에 있어요. 알게 뭐야, 내 지도교수인지 아닌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이력서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어. 우리가 어디 적냐면 그 카이스트가 미연이 있잖아. 미연이 이력서를 보면 간만에 한번 볼까? 자, 오랜만에 미연이 이력서를 보자. 졸업했으니 괜찮아, 그치? 자, 뜨뜨뜨. 대학원 이력서 따로 있나? 레주메 이력서 학생 이력서. 에이, 인설일 거네. 안 들어간 지 오래돼서 야, 폴더를 모르겠는데. 충주대학교 대학원생 대학원 체아리 구민경 이력서 뜨뜨뜨뜨뜨. 박경우 이력서 뭔가 하나 또 봤으면 좋겠는데. 구민경 이력서 이런 걸 했다는 거구나. 자, 다음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력서 같은데 장비, 그러니까 그 미연이가 다룰 줄 아는 혹은 다뤄봤던 혹은 이론을 알고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적었어요. 왜냐? 어차피 연구할 거 아니야? 연구할 땐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 중에 지도 교수가 나 이런 거 좀 쓰고 싶은데 나 잘 몰라. 우리 실험실 학생 잘 몰라. 근데 쓸 줄 안돼. 그럼 적어도 되게 좋아하는 거지. PSA를 찍고 싶은데 우리 회사 장비도 없는데 그거 우리 학교 있어요. 저 이게 뭐 대충 알아요. 뭐 이런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비가 나오면 수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 인생을 위해서 이 장비가 뭐 하는 쓰는 건지 아셔야 된다. 이 아이템이야,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이니까 꼭 기억하시라. DLS는 웹 방식, 습식 방식만 가능하고 DLS는 1.4나노미터에서 자, 700나노, 70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게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는 또 안 돼요. 7 마이크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나노 소재 찍을 때 DLS가 아주 좋고, DLS는 일반적으로 용매가 표면에 붙은 상태, 하이드로 다이나믹 볼륨이라 그러는데 DLS는 크기가 항상 템에서 보이는 크기보다 더 크게 측정이 돼. 즉 둘러싼 용매 혹은 이온층까지 포함해서 찍어지기 때문에 DLS는 크기를 좀 과대평가할 수 있다. 그거만 주의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 DLS 장비는 제타 포텐셜 측정이 가능해요. 제타 포텐셜은 표면이 소재가 나노소든 마이크로든 상관없고 표면이 마이너스냐 혹은 플러스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장비야. 자, 그래서 우리가 표면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대략적으로 플러스 3, 자, 이 제타 포텐셜 제타 전이라 그러는데 제타 전이가 30 미리볼트보다 크면 안정 분산성이 좋다라고 하거든. 우리가 30 플러스 3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0보다 작으면, 즉 절대값이 크면 우리가 안정성이 좋다고 그래. 그래서 제타 전이를 찍어서 안정성 측정하고, 그다음 제타 전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 성은이라는 석사과정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설퍼, 자, 설퍼 나노파티클을 아린이가 만들었고, 손아린 학생이 손 자, 그 다음에 우리 실험실에 맥신을 만든 게 있어요. 자, 그럼 설퍼 나노파티클을 리튬 황 배터리, LG전자가 하고 있는
그쪽에 이제 적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퍼 나노파티클 만들 때 폴리바이닐 피롤리돈을 썼어. 폴리바이닐 피롤리돈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민이 있는 고분자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설퍼 나노파티클은 플러스 표면 전하가. 자, 맥신은 표면에 타이타늄 OH, 타이타늄 O, 그 다음에 TiF 결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하가 있는 거는 TiOH, OH가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서, 자, 맥신은 마이너스, 설퍼 나노파티클은 플러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섞으면 잘 붙겠네. 그래서 섞은 결과를 보여줄게. 그래서 아린이가 섞은 데이터를 보면 또 어디 갔니 또. 자,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오케이, 여기 있네. 자,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아린이가 만든 설퍼 나노 파티클이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 그치? 자, 맥신 넓적하게 생겼어. 그래, 맥신 코팅하면 자, 이렇게, 자, 쌤으로 봤을 때 되게 뭐가 이렇게 포장돼 있듯이 깨구리 알처럼 이렇게 뭐가 포장돼 있지, 얇은 막이 포장돼 있는 게 딱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잘 붙겠다라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냐? 맥신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설퍼는 플러스니까 두 개 섞으면 잘 붙겠네.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둘이 섞어서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리튬 황 배터리로 이 전극 제조해서 특성을 평가해 보면 되는 거야. 진짜 원래는 설퍼 나노파티클 표면 이래 안 생겼었는데 자, 아까 생긴 거는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했었는데 지금 맥신이 붙으면서 뭔가 얇은 막이 씌워진 거, 이건 또 좀 더 잘 보이네, 그치? 보이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타 포텐셜도 중요한 측정 방식의 하나고 회사에 없을 거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너네가 팀장이 섞으라 했는데 A가 제타 포텐셜이 자 마이너스 40이다. 자, B가 제타 포텐셜이 마이너스 뭐 50이다. 이거 두 개 섞어서 붙을까? 절대 안 붙는다는 거야. 둘 다 마이너스 같은 전하잖아, 그렇지? 절대 안 붙어요. 자, 그럼 방법은 없느냐? A, B를 붙일 방법 있어요. 제타 포텐셜은 pH에 따라 수성이에요. pH에 따라 틀려지고, 그래서 pH에 따라서 제타 포텐셜을 찍어서, 자, A가 pH가 예를 들어 7에서는 이랬는데 pH가 10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mV, 이거는 pH 10에서 마이너스 뭐 20. 그렇다면 pH 12에서 이 둘 섞으면 되겠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pH에 따라서 이 제타전이 제타 포텐셜 값은 틀려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 DLS 장비에 액세서리로 붙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찍을 일 있으면 와서 찍으시면 된다. 자, BT 비표면적 측정하는 또 강력한 방식이고, 우리 학교에 RIC라는 센터에 BT 비표면적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 다 몰라도 되고, 자, 스페시픽 서피스 에리어라고 하고 1g일 때 비표면적이 얼마냐, 단위는 미터 제곱 퍼 그램. 자, 그래서 우리가 다공성 재료로 쓰는 것들이 전부 다 비표면적이 높아요. 지올라이트는 용매에 물 뺄 때 지금도 써도 되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썼었는데 가루 생긴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람당 아까 말했던 RGO가 300이었지, 그 정도
300 스퀘어미터. 이게 지올라이트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담지체로 많이 쓰고 우리 고분자 합성하는 뭐 메탈로센이나 지글러나타 촉매의 담지체로도 사용하는 그런 다공성 재료야. 자, 실리카겔 300, 400이니까 알지오랑 비슷하네, 그렇지? 그래서 이 실리카겔은 바로 우리 김에 들어있는 Do not eat, 먹지 마시오. 그게 바로 이거지, 그치? 유리처럼 생겼는데 실리카가 유리니까. 자, 실리카겔. 자,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다공성이 미세 기공이 요거 1g당 자 300에서 400 스퀘어미터 있다. 그러니까 물을 잘 흡수하겠지, 구멍에. 그래서 흡수제로 쓰는 거예요, 흡수제. 자, 물 먹는 하마는 이거 아니에요. 비싸서 물 먹는 하마 이거 없고 그냥 칼슘 클로라이드 들어있어. 물 먹는 하마는 이거다. 다공성이 아니라 칼슘 클로라이드가 물을 먹으면 이게 수화물을 이뤄요. 수화물 물과 결합해서. 그래서 이걸 쓰는 게 물 먹는 하마고, 물 먹는 하마는 비싸서 이 먹지 마시오. 김 요거 실리카겔을 쓸 수 없어. 자, 활성탄이라고 하는 건 비표 면적이 1500까지 가지, 그치? 훨씬 높지, 그치? 그래서 정수할 때 활성탄을 쓰지, 그치? 정수기 이런 수준, 공기청정기 활성탄 필터가 들어있지, 그치? 자, 여러 가지 뭐 모드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우리가 포어 사이즈 알 수 있고, 구멍의 크기, 포어 사이즈의 분포, 디스트리뷰션, 포어의 볼륨, 전체 부피 중에 포어, 기공의 부피가 얼마인가, 표면적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샘플을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 자, 그래서 우리 학교의 RIC 센터라고, 다른 센터인데 공실관 아니고 RIC 센터라서 다른 센터인데 여기에 측정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매트릭스가 이 BT계 샤넬 제일 비싼 장비고, 여기에 있어서 이 비표 면적 측정할 수 있어. 자, 비트 했고, 비트는 파우더로 측정 가능하고, 그래서 필름도 되는데 우리도 이제 BT 안 찍다가 최근에 찍어본 게 2차 전지 분리막에 코팅하고 나서 분리막의 기공이 늘어났나 줄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BT 측정한 적이 있었어. 자, RGO가 잘 형성이 됐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자, AFM으로 쳐다본 거예요. 자, RGO를 한 300 마이크로 리터 정도 농도를 물켜서 드랍 캐스팅,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건조한 후에 찍은 거야. 자, AFM으로 이렇게 스캔을 쫙 해서 찍었는데 뭔가 넙조구리한 게 보이지, 그치? 넙조구리한 거. 자, 이게 RGO고 딱 경계만 보면 되는데, 자, 경계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한 판이 한 판. 자, 안 봐도 한 판이다. 자, AFM에서는 밝은 곳이 높은 곳, 자, 어두운 곳이 낮은 곳으로 항상 표시를 하고, 오른쪽 위에 거의 항상 똑같아. 오른쪽 위에 제일 높은 곳의 높이, 제일 낮은 곳의 높이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제일 시커먼 요런 데가 0나노라는 얘기고, 제일 밝은 요런 거 여기 있네. 요런 하얀색 요거 아니고 요거 제일 밝은 데가 지금 10나노라는 얘기야. 이게 10나노.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높이가 얼마지? 어떻게 하느냐? AFM은 이미 한 줄씩 TV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이걸 AFM 찍는다면 어떻게 찍냐면 한 줄씩 스캔하고 다시 와서 또 한 줄 스캔하고 또 한 줄 스캔하고 또 한 줄 스캔하고,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있네 그럼 올라가서 이렇게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찍는 방식이라서 이미 이 그림 안에 높이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찍고 나서 선을 이렇게 찍으면 요 높이가 이렇게 그림으로 또 떠. 자, 요 높이를 딱 보게 되면 여기가 0나노미터, 높이가 0.38 나노미터고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예요. 여기 요 구간이, 자, 구간 1이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1. 자, 그다음 미안하다. 여기 구간이 구간 0번 구간, 밑바닥 0부터 긁었으니까 여기가 1번. 자, 높은 밝은 데가 높은 데라 했잖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번. 여기가 2번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꽤 넓은 구간에 3번.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4번 되겠지, 그치? 이게 3번이고
이 4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핀 한 판의 높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핀 한 판의 높이 비슷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대략 봤을 때 이 높이가 자 0. 자 높이가 어디 갔니? 자 Z 디스턴스가 이거고 델타 G가 자 1.16 나노미터 정도 나온다. 자 1.16 나노미터. 그러면 그래핀 한 판에 1나노를 했으니까 두 판은 아니겠죠. 1.16이니까. 그럼 오케이. 이 정도는 오차 수준으로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 x축에 있는 이거는 이 직경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적인 직경은 1에서 9 정도까지 갔으니까 적어도 8 마이크로 정도 되겠네. 그러면 넓이는 8 마이크로미터이고 직경은 대략적으로 1.16 나노미터, 1.16 나노미터 높이의 자 직경은 8 마이크로 정도 되는 자 그래핀 재료, 여기서는 RGO지, 그치? RGO가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높이 프로파일, 하이트 프로파일이라 그러고 AFM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지를 본다는 건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 자 그렇게 따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소 분석 또 해야지. 원소 분석을 하면 자 우리가 유기물들은 원소 분석을 해야 되고 엘리멘털 애널리시스라 그러고 우리 이제 탄소 양자점 만들 때 많이 했었는데 연소 생성물을 생각하면 돼. 연소 생성물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CO는 CO2로 날아가서 분석 가능하고 N은 자 NO2로 날아가서 분석 가능하고 H는 홀라당 타면 H2O로 날아가서 분석 가능하고 그다음에 S도 홀라당 날아가서 SO2가 돼서 분석 가능하다. 자, O는 안 돼요. O는 안 되잖아, 그렇지? O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100 빼기 100에서 나머지 다 빼주면 그러면 되겠지, 그렇지? 자, 엘리멘털 애널리시스까지 했고, 자, 산화그래핀의 CO 비율은 자, CO 비율이 자, 44.8 대 45.2 대략 1대 1이지, 그렇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자, CO 레이쇼가 지오의 경우 1대 1이다. 환원 그래핀은 조절 가능한데 자,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 혹은 RGO라 부르는 놈은 CO 레이쇼가 대략 지금 11대 1 정도 되네. 그치? 대략적으로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다. 10대 1 정도. 그래서 산소가 빵이 아니고 1이다. 그래서 RGO는 그래핀이 아니라 유사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원소 분석, 엘리멘탈 어널리시스, 유기물 분석하면 데 효과적이고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은 연소 생성물이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 금속은 안 된다. 반면에 ICP랑 SRF는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이런 한계를 서로 보완해주는 분석 기법이다. 라만 스펙트럼은 너네가 사실은 많이 찍을 일은 없고 필요하면 찍는데 그래핀의 경우는 라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 기법이고 라만은 FTIR의 친구예요. 그래서 FTIR의 친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FTIR에서 안 보이던 픽이 자 라만에서 보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두 개가 약간 틀린데 라만은 표면에서 스캐터링을 보는 측정 방식이라서 회수가 용이해요. 물론 뭐 FTIR도 회수 가능하지만 FTIR은 특히 KBR이랑 갈아서 찍게 되면 회수 불가능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KBR이랑 갈아서 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라만이 유리한 점도 있다. 스캐터링이기 때문에 샘플이 파우더든 필름이든 상관없이 그냥 막 찍을 수 있다. 물론 IR도 ATR 방식은 찍을 수 있는데 우리 학교 거는 싸구려라 그런지 잘 안 찍혀 항상. 자, 라만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그래핀이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은 D밴드, 그다음에 G밴드 두 개가 있고 D밴드는 모서리의 결함에서 나오는 거. 모든 그래핀은 모서리에는 어쩔 수 없이 뭐 CH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모서리 결함에 의해서 나오는 게 D밴드고 그 다음에 원래 그래핀에서 나와야 될 거 아로마틱 구조기 때문에 원래 그래핀에서 이상적 그래핀에서 나와야 되는 게 G밴드다. 자, G밴드를 보면 라만이 좀 더 라만 시프트라 그러는데 라만 시프트가 더 큰 값에서 나와요. 그다음에 이
D밴드와 G밴드의 비율이 산화 그래핀에서는 1.0보다 낮다. 즉 G밴드가 D밴드보다 항상 크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그런데 환원 그래핀을 보면 D밴드가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 D밴드의 2배 정도 되는 위치 대략 D밴드가 1400대 나오기 때문에 2배 정도 되는 위치 2D 밴드 예, 2D 밴드가 뜨게 돼요. 자, 2D 밴드가 지오도 뜨고 RGO도 뜨는데 지오는 잘 안 뜨고 RGO가 더 선명해져. 이렇게 피크 형태로 뜨지. 여기서는 피크 형태로 안 떴잖아. 이 2D 밴드가 없던 게 생기고 D밴드가 커지는 것으로부터 그래핀이 잘 환원됐구나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 D밴드의 인텐시티 Y 값과 G밴드의 인텐시티 값이 1보다 커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줄어요. 아까 보면 70 마이크로에서 환원하고 나서 3분의 1로 줄었지, 그치? 자, 3분의 1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3분의 1로 크기가 줄었지, 그치? 크기가 줄면 D밴드는 커지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D밴드 어디서 온다 했냐면 모서리에서 온다 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큰 거랑 자, 작은 거 4개 있는 거랑 비교하면 면적은 똑같아 치고 모서리는 여기가 훨씬 많아지지, 그치? 모서리가 많아지니까 크기가 작아지면 D밴드가 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부터 환원 그래핀이 얻어졌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엘리먼트 어널리시스와 라만. 엘리먼트 어널리시스는 우리 학교에 없고 슬프게도 카이스트 중앙분석센터에서 잘 해놨어요. 여기서 보내서 찍으면 되고 CHNS까지는 기본이고 F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O는 나머지에서 뺀다라고 했잖아. 연소 생성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무기물 안 되고 따라서 ICP랑 XRF 같은 무기물 전용 장비를 써야지. 일반 무기물은 엘리먼트 어널리시스 보내면 욕 들어먹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NFS는 해당 엘리먼트 어널리시스 장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샘플량이 조금 필요해요. 10mg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엘리먼트 어널리시스는 데이터 잘 나오려면 좀 샘플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샘플당 4만 원 그렇게 뭐 비싸진 않지, 그치? 자, 라만도 우리 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수리를 하면서 사설 레이저를 쓰면서 우리가 라만이 거의 몹쓸 지경이 됐어요. 카이스트 중앙분석센터에 있고 자, 이 라만을 찍을 때 주의점은 IR 찍을 때는 그런 주의점이 없는데 레이저의 파장을 결정해야 돼. 514 나노미터인지 633인지 785인지 1064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 형광을 띠는 놈들은 이걸 쪼였는데 형광을 띈다. 그럼 형광 시그널이랑 라만 시그널이랑 겹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시료에 형광을 유발하지 않는 파장을 선택해야 되고 라만 좋은 점은 방막이나 파우더 둘 다 잘 찍힐 수 있다. 일단 PL 혹은 형광을 나타내는 샘플의 경우 잘 안 나오고 탄소 나노 소재 분석에 되게 유용해서 나노튜브나 그래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요새 휴대용 라만 장비가 생겨서 유기용제가 뭔지 자, 냄새 안 맡고도 NMR 안 찍고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비파괴 검사 중에 되게 좋은 방식 분석 방법이 라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실제 그래핀에 라만을 찍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핀이에요. 지금 그래핀. 자, 이 그래핀은 실질적으로 CVD 그래핀. 자, 우리가 증착해서 만든 그래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면적이고 그래서 모서리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D밴드인데 없잖아. 없지 거의. 그치? D밴드가 아싸리 없지. 너무 넓어서 모서리 비율이 미미한 거야. 자, 근데 한 층이냐 두 층이냐 세 층이냐 네 층이냐 다섯 층이냐 여섯 층이냐에 따라서 특이점이 하나 있지. 뭐냐? G밴드의 위치는 변화가 없는데 자, 또 특이한 게 D밴드가 없어도 D밴드의 2배가 나오는 2D 밴드는 보여요. 그래서 2D 밴드는 좀 다른 이유에서 기인하는 건데 이 2D 밴드 위치가 한판일 때는 샤프했었는데 자, 이렇게 다층 구조가 되니까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지, 그치? 가고 픽이 2개로 대략적으로 요거 하나 2개로 갈리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핀이 몇 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532나노미터 레이저 파장을 쓴 거고 2D 밴드를 통해서 그래핀이 몇 층인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2D 밴드가 이렇게 샤프하지 않고 두 개의 픽으로 겹친다. 그럼 안 봐도 적어도 이 그래핀은 싱글 레이어 그래핀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흑연과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이건 다층인 거야. 그래서 라만을 가지고 몇 층의 그래핀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상용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그래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업로드도 제때 하고 할 거니까 하여튼 이번 주 미안했고 만우절 장난도 못 쳤네. 내가 해마다 만우절 장난쳤었는데 이렇게 장난을 좀 다시 한번 쳐야지. 자, 어째 주말이니까 또 주말 잘 보내고 4주차 수업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 자, 5주차 두 번째 실시간 수업 이걸로 마칠게. 자, 출석 끝. 들어가면 돼. 수고했다.